여기 이제 네 번째 강의가 우리가 이제 채권의 발생, 물권의 취득이라는 제목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네 번째 볼 것은 채권과 물권의 개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말이 시작됩니다. 채권, 물권, 이렇게요. 근데 오늘 이 한 3, 40분 정도의 여러분과 제가 볼 내용은 채권과 물권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채권이라는 개념이 뭔가, 이 개념을 우리 또 감각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서울 자주 가십니까? 자주 안 가십니까? 혹시 대학로 가보셨어요? 대학로 가보셨습니까? 그게 왜 대학로인 줄 아세요? 옛날에 그게 서울대학교에 있던 자리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던 자리고, 지금 마로니에 공원 앞에가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죠. 지금 방송대학교 그 자리가 서울대학교 물리대 자리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뒤쪽에 성균관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 대학이 이쪽에 있고 있어요. 아마 대학로라고 부릅니다. 대학로는 토요일 날 가면은 차량 통제를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애들 놀고 그런 곳입니다. 나중에 날씨 따뜻해지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꽤 볼만합니다. 그 대학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학로에 가면은요, 인사동이나 대학로에 가면은 이 거리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주죠. 초상화를. 그런 것들을 곧잘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초상화 그려보셨습니까? 안 그려보셨죠? 예, 아직 그거 그리실 만한 나이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초상화는 좀 캐리커처 같이 이쁘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자 쓰고 적당하게 그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모자 쓰고, 애도 똑같이 그릴까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인데, 여러분이 이제 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죠. 누가 더 잘 그리나 이렇게 보는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똑같이 그립니다. 똑같이. 이 사람은 그림을 요즘 애들 표현은 뽀사시하게 그립니다. 뽀얗게. 뽀샵 처리하는 듯이 아주 뽀얗게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추상적으로 그려요. 코를 여기다 붙이고 눈을 밑에다 붙이고 이렇게 예술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갑인데 A, B, C 중에 어디로 가실랍니까? 어디로 가실랍니까? 뽀샷이. 어디로 가시겠어요? 뒤에 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다 뽀샷이네?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디로 가실래요? 똑같이 뽀샷이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뽀샷이 그리면 더 이쁘게 보일 것 같으니까. 뭐 추상적으로 그린 데에 안 갈 것이고, 또 똑같이 그리는 곳은 영정이죠. 그게 뭐 영정 그림하는 것은 아니고, 뽀샷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이 B에게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B만 딱 떼놓고 봅시다. B하고 갑 사이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먼저 이제 그림 그리는 과정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죠. 이 갑은 B에게 묻죠. 일단 B를 점 찍어 놓고, 한 장이 얼마예요? 물었더니 10,000원이랍니다. 그럼 한 장 그릴까? 그려주실래요? 앉으세요. 이러죠. 자, 그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쪽에서는 그럼 앉으세요.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려주겠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달라고 부탁했고, 돈 줄 테니까 그려주겠다라고 대답했어요. 자, 계약한 거 맞죠?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은 의무 말고 권리만 넣고 보면은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만약에 이 계약했는데 이 친구 담배나 빡빡 피고 안 그리고 MP3 음악이나 듣고 있으면은 안 그리고 뭐예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림을 그리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사람은 그림 다 그리면은 돈 주라, 이 요구할 권리가 있죠. 각자 이런 권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도 권리가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갑의 입장만 먼저 놓고 보겠습니다. 갑의 입장. 갑이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앉아 있는데,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C가 갑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C가 갑을. 그러니까 B는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C가 갑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갑이 슬쩍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C 보고, 당신이 지금 안 그리고 뭐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까? 예. 그럴 수 없다. 자, 갑이 C에게 너 그려라. 요구 못하죠? 그렇죠? 이건 요구 안 되더라. 또 이상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이 그림을 그리다가 오금이 저립니다. 막 도저히 못 앉아 있겠어. 똑같은 자세로. 웃는 것도 한두 번이지 10분 동안 웃고 있어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같이 따라갔던 친구를 보고 한 반쯤 그렸는데 한 30분 지났는데 친구를 보고 야, 나 더 이상 못 앉아 있겠다. 네가 대신 앉아. 우리 탁 앉았습니다. B가 그려질까요? 안 그려지죠. 비슷비슷하면 모를까. 쌍둥이라면 모를까.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을 보고 네가 대신 앉아. 이게 안 되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보면 계약상 자기들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상 내용을 상대방에게 계약상 내용된 행위죠. 내용된 일정한 행위를 상대방에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보는 채권은 전화 채권, 자동차 채권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또 채권 시장하는 채권, 명동 일대에 가서 채권 사고 팝니다 하는 채권. 그 채권과 이 채권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 흔히 우리가 채권 사고 팔고 한다, 채권을 샀다, 이 채권은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채권보다 발전된 형태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흔히 말해서 채권을 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채권 샀다가 도로 팔죠. 그런 경우 이제 보통 자동차 구입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은 뭐 국채라고 하는 거, 자동차 회사에서 고객 사이에서 얘가 파는 것은 자동차인데 국가에서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재원이라면 돈을 마련하려고 자동차 파는 사람에게 채권을 강매를 합니다. 강매를 해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얘한테 강매를 해요. 그러면은 회사가 팔아요, 국가가 팔아요? 국가가 팔죠. 편의상 얘를 통해서 파는 건데 이렇게 팔아요. 그럼 이 채권의 내용이 뭐냐면 국가가 재원 마련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이 채권의 내용은 고객이 국가로부터 만약에 채권을 300만 원짜리를 샀으면 이 300만 원짜리 액면가 금액 300만 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300만 원 국가로 들어가겠죠. 국가는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게 돈을 마련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뭐라고 해주냐면은 이 채권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자동차 사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딜러가 자동차 파는 친구가 알아서 해줘 버리니까 눈으로 보진 못했을 겁니다만은 만약에 채권을 대파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이 채권 증서에가 뭐라 쓰이느냐 10년 후에 35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돌려주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객은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국가 채권을 샀다가 저는 350 그랬지만 몇 % 이율로 나중에 국가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해요, 국가가.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채권을 산다고요.
사놓고 10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거야. 10년 후에 국가에게 약속한 대로 이율에 따라 주시오. 내가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국가는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뭐 경제 변동이 막 심하고 내가 10년을 갖고 있느니 그냥 300만 원 10년을 갖고 있는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탄데다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그것을 10% 그냥 까고 270만 원에 되팔아 버리는 거야, 나는. 그러면은 이 약속이 증서에 기록이 돼가지고 고객이 샀던 것을 A라는 사람이 270에 사고 얘가 B에게 280에 팔고 이러다가 국가에 딱 가면 얘가 350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얼마 남겨먹어요? 한 70만 원 남겨먹잖아요. 그 대신 얘는 얼마나 갖고 있어야 돼? 10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300만 원짜리 샀다가 270에 팔면서 오히려 10년 동안 묶어둬야 될 돈을 빨리 회수해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고, 돈 많은 B는 그런 채권을 긁어 모아서 갖고 있다가 10년 후에 자기만한 이익 남기고 챙길 수가 있고, 이걸 가르쳐서 거래의 유통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의 유통이 되게 할 목적으로 증서를 만들고 그 증서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그 측면만 다른 것이지 그 내용은 뭐냐? 내용은 10년 후에 국가가 너한테 350만 원 줄게 라고 약속을 적어놨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고객에게, 일반 국민에게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믿었던 국민은 그 돈 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행할 10년 후가 되면은 네 약속을 믿었으니까 줘. 요구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증서로 나와 있으면 이걸 뭐 무기명 채권이니 뭐 기명 채권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배우는 이것을 지시채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말은 필요 없고,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채권이란 계약의 내용대로 상대방의 일정한 행위, 약속된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이걸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주는 계약을 놓고 보니까 계약의 내용에서 갑은 B에게 약속한 대로 그림을 그려주라. 이게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 권리가 바로 채권이라는 거죠. 이 채권의 특징은 쉽게 그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지를 못해요. 적어도 을에게 넘기려면 B에게 물어봐야 돼. 야, 내가 지금 오금이 절인데 나 말고 을이 앉아도 똑같이 그려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B라는 친구가 대충 지우고 고쳐 그리면 됩니다 라고 승낙을 하면 어때요? 이 친구 앉아도 되겠죠? 그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B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권리를 넘긴다 해서 이 사람이 그대로 이행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개념 아시겠어요? 또 채권은 자기가 계약한 사람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지 않은 C가 옆에 놀고 있다가 해서 너 내 그림 안 그리고 뭐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채권이라는 이 권리의 특징은 계약의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며, 이 채권이라는 권리는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그 약속한 사람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자기 권리를 쉽게 넘기질 못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또 채권은 이런 것만 채권이 아닙니다. 봅시다. B하고 갑 사이에서 금전, 돈을 빌리는 계약을 했다고 보죠.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이 사람이 빌려간 사람, 흔히 말해서 채무자, 이 사람이 빌린 사람, 채권자. 흔히 이랬다고 보죠. 그러면 이 갑은 B에게 돈 갚아라
이게 요구되겠죠. 그 사람은 돈을 갚아줄 의무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을에게 가서 야, 네가 대신 돈 받아라. 내가 안 받을 테니까 네가 대신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죠. 자기가 돈 갚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구한테 넘겨요? 을한테 넘기죠. 그래서 을이 그 권리를 받아가지고 B한테 가가지고 야, 갑이 나보고 대신 돈 받으란다. 돈 줘. 그럼 B가 줄까요? 안 주죠. B가 무슨 납득기비 같은 소리냐 그러죠. 나는 갑한테 빌렸지 내한테 안 빌렸는데 왜 내한테 돈을 주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을이라는 자가 B한테 가서 정상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즉 B가 을에게 돈을 주려면 갑이 B한테 말해줘야 되겠죠. 나 대신 을이 가면 돈 줘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 통지라 그래요. 이렇게 채권이란 권리는 자기가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다른 사람에 넘길 때 자기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줘야 될 채무자의 동의를 얻거나 채무자에게는 적어도 알려줘야 돼요. 이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B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채권이죠. 그래서 이 B가 해줘야 될 의무를 우리가 채무라고 말한다면 이자의 채무를 하는 채무라 그래요. 하는 채무. 일을 한다 그 말이야. 이런 금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가 금전을 주는 거죠. 돈을 갚아주는 거니까. 무슨 채무라 그러느냐? 그럴 때는 주는 채무라 부릅니다. 하는 채무, 주는 채무, 지금 이 기초 단계에서 그냥 들어만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 시험범위는 아니지만은 사법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는 강제 집행의 수단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좀 차이가 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가집행, 가압류가 안 돼요, 이건. 뭐 그림을 나 그리기 싫어하고 팔 뒤로 묶고 있는 친구한테 억지로 팔 끝까지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그리게끔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가금만 물릴 수 있을 뿐이지 또는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을 뿐이지 억지로는 안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안 되면 압류해갖고 집 넘겨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흔히 말로 뭐 강제집행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것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채권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속된 행위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고 그렇다면 채무는요. 그 약속된 행위를 해줄 의무 있는 것 이걸 채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채무 입장에서 볼까요?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 채무자 B가 지가 갑에 대해서 즉 이 그림 그리는 이 화가 거리의 화가가 갑에 대해서 그림을 쭉 그려주고 있다가 갑자기 팔이 저리는 거야.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래서 C에게 가서 야 C야 네가 대신 좀 그려줘. 그 자기는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랬더니 C가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죠? 안 됩니까? 만약 이렇게 말하면 갑이 원하는 건 그림 아니었나요? 아, B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냥 그림이 아니고? 그렇죠. C가 대신 그리면은 C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림만 그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은 정당한 이행은 아니죠. 갑의 입장에서는요, B가 그린 그림을, 뽀샤시 그림을 바라는 것이지, B 외에 다른 사람이 그리는 그림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갑이 B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 줄 아시겠어요? 그림이 아니라 B가 그려주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제 명확하시겠어요? 이 단계를 거쳐서 이 갑과 B 사이에서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면 B는 갑에게 그림이라는 것을 줄 거예요. 그림이란 물건을 줬죠. 돈 주고 자 이제 갑이 이 그림을 을에게 그림을 딱 보고 있다가 야 생각
보다 잘 그렸다, 야. 을 네가 가져. 그 그림을 갑이 을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B가 하는 말이, 왜 내가 그려준 그림을 을한테 줍니까? 못 줘요. 이럴 수 있나요? 없죠. 보십시오. 아까 채권일 때는 B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대신 안 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일단 그림이 완성되고 나서 물건을 갖게 된 다음부터는 그 물건은 갑의 마음대로죠. 찢어버리든 B에게 주든 호주머니에 꾸겨서 가지고 가든 그 물건 자체는 이제 그 물건을 갖게 된 사람 마음이에요.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물건을 갑이라는 자가 그 그림을 가졌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 이걸 가르쳐서 물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권은 그 의미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 직접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 대 물건의 관계다라는 뜻이에요. 물건의 관계를 직접적이다라고 우리는 씁니다. 이 경우는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죠.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에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 들어보셨죠?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직접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부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채권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지배하는 권리는 아니에요. 반면에 그걸 통해서 물건을 갖게 되면 그 물건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남에게 주기도 하고, 그럴 때 물건이 이왕 당신 거 됐는데 왜 남한테 줘? 그리고 물건이 막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물건 자체는 아무런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없죠. 사람이 그 물건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걸 통해서 사용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채권의 특징을 우리가 보니까 채권은 그 특징이 상대방이라는 채무자가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물권의 특징은 상대방이라는 사람, 상대방이라는 존재가 없죠. 이건 물건에 관한 관계지 사람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채권은 권리를 넘겨주는 것, 양도하는 것, 그것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죠. 이것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채무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 제한이 있는 반면에 이 물권인 자기 물건은 남한테 아무나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한 권리를 이전시키는 것, 이것은 자유롭습니다. 채권이란 이 권리는요, 이 상대방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만이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여기 봐보십시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KBS라는 방송국이고 SBS라는 방송국인데 KBS가 요즘 이병헌입니까? 현입니까? 헌이죠. 헌입니까? 이 탤런트하고 KBS 방송에 대한 전속 계약을 했다고 봅시다. 만약에 전속 계약을 했다고요. 1년이든 2년이든 KBS 이외의 방송국에 가서는 촬영하지 않도록 전속 계약을 했다고 보죠.
자, KBS가 요구하는 것은 이병헌이한테 전속적으로 출연을 해라.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병헌이가 그랬다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탤런트 이병헌 씨가 만약에 SBS하고 또다시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봅시다. KBS에게는 이제 이 계약을 파기했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KBS가 갖고 있는 전속으로 출연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SBS가 이병헌이한테 더 많은 돈을 주면서 꼬드기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SBS가 KBS를 침해했나요? 이병헌이 친한 사람이 KBS를 침해했나요? 그렇죠. 수억을 주더라도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으면은 결코 SBS는 KBS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이병헌 씨가 KBS를 침해한 것이죠. 이런 내용이 될 것이에요. 즉 채권의 침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잠깐 한 판사에 누가 가져가 버릴 수 있죠. 그것은 누구라도 물건에 관한 권리가 침해당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침해할 수가 있고요. 물건과 채권은 이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일반적인 계약을 한번 보죠. 이것까지만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채권 물건을 강의하는 의도가 보일 것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 건물에 대해서 계약금을 걸었고 중도금을 약속을 했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때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할 때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를 했다. 자, 날짜 대해서 중도금 주고 날짜 대해서 잔금을 주고 이 약속했다고 말이에요. 자, 중도금을 줄 무렵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방금 뭘 하라 그랬어요? 지급하라. 행위란 말이에요. 지급하라. 잔금을 지급하라. 요구하고 그래서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고 나서 하면서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라 라고 요구하죠. 자, 행동을 요구해요? 돈 자체를 요구해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채권은 뭘 요구하는 권리다? 행위를 요구한 권리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와서 이 사람의 물건이 되면 이 사람은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졌죠. 이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 뭐부터 있었어요? 계약상의 권리, 뭐죠? 채권이 있었죠. 채권을 통해서 우리 그린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림 그려주시겠어요? 예, 그려줘. 네 실력으로 그려줘. 이걸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려지고 난 다음에 물건을 받게 되죠. 그려주라고 계약했고 그려준 채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뭘 가져요? 물건을 갖죠. 채권이 원인이 된다면 물건에 관한 권리는 물건은 결과가 되죠. 계약을 해서 중도금 주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 잔금을 주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만들어내는 계약이란 채권 관계가 원인이 돼서 결국은 물건을 얻거나 물건을 잃죠. 소유권을 얻거나 소유권을 잃어요. 그렇다면 채권은 소유권을 얻기 위한 뭐죠? 원인. 소유권은 채권, 계약의 결과예요. 이해가 잡히세요? 그래서 계약했으니까 물건 갖지라는 말은 계약으로부터 뭐부터 생겼어요? 어떤 권리가 생겼어요? 채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채권을 뭘 채권이라고 부른다고요? 계약상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채권은 뭘 채권이라고 부른다고요? 계약상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됐는가 하나 물어볼까요? 이것만 하나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보죠. 오늘 아침에 갑과 을 사이에 아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급전이 필요한데 돈 10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려줄게. 1시 반에 2시에 우리 학원 앞으로 와. 이랬습니다. 2시가 돼서 갑이 우리 갑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빌리는 자고 이 사람은 빌려주는 자입니다. 현재 2시 현재 누가 채권자입니까? 갑이 채권자예요? 을이 채권자예요? 법을 배우면 바보가 되죠. 법 배우기 전에 금방금방 알았는데. 자, 누가 채권자예요?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다. 계약했잖아요. 빌려줘라고 부탁했더니 빌려줄게 대답했잖아. 계약은 청약하고 승낙하면 계약된 다음에 빌려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계약은 됐어요. 누가 채권자예요? 빌려주는 사람? 자신이 없어요? 법 공부하면 바보 된다고. 이 사람이 채권자죠?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뭐야 이건 또. 상시가 거꾸로잖아. 우리 일상에서는 돈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잖아요. 그렇죠? 일상에서는 빌리는 사람이요 채무자고. 근데 방금 명유지가 지금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라며? 빌려주는 사람은 채무자고. 보세요. 2시 현재 야, 너 아까 약속했잖아 빌려줘. 약속했잖아 빌려줘. 행위 요구하고 있죠? 누가 요구하고 있어요? 빌리는 사람이 요구하고 있잖아. 빌려준 사람은 약속한 대로 빌려줘야죠.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빌려준 사람을 왜 채권자라고 부를까? 우리 일상에서 빌리는 자를 왜 채무자라고 불렀을까? 빌렸으니까 갚아라 라고 요구한 사람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빌린 사람이 채권자다, 채무자다 이걸 잡지 말고 무엇을 요구하느냐를 보라고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계약의 내용에 따라 뭘 요구하느냐는 거야. 빌려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빌려줘라고 말하면 그 순간에는 그가 채권자야. 언제 갚을래? 일주일에 갚을게. 일주일에 갚아라.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너 갚으라고 했으니까 갚아. 빌려준 사람이 그때 가서 이제 갚아 하고 요구하잖아.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채권자한테 쫓긴다 그 말은 갚아야 될 의무 있는 사람이 안 갚고 도망다니니까 갚아라고 요구한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지. 갚아라 라고 요구하니까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뭘 요구하니까? 갚아라 이걸 요구하니까. 채권이냐 채무냐를 따질 때는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따지란 말이에요. 행위.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이제 본격적인 법리학이 여기 보세요. 매도인, 매수인, 자전거 매매. 자, 여기 보세요. 매도인은 뭘 넘겨줘요? 물건을 인도해 주죠. 매수인은요? 대의금을 지급해야 되죠.
자, 매도인의 입장에서 돈 줄 때 됐으니까 돈을 주라, 대금을 지급하라. 이거 가면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 알겠어요? 매도인은 대금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채권자야.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뭐죠? 채무자. 자, 매수인은 돈 줬으니 물건 주라 요구한 사람이죠. 물건을 인도해라 요구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매도인은 물건을 인도해줘야 될 채무자. 이제 돈 빌린 사람, 돈 갚을 사람, 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법학이에요. 이런 기초들이 잡혀있지 않으면 뭐 위험부담 공부하는데 채권자 부담주의 어쩌고 채무자 부담이 어쩌고 도대체 누가 돈 빌렸다고 저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 기초가 안 잡히고 1년이고 2년이고 공부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 작년 여러분 선배들이 6개월 만에 시험 붙고 8개월 만에 붙는 이유가 이 기초를 여름 되기 전까지 탄탄하게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초가 잡혀 있어야 나중에 판례 보고 문제 풀고 사례 풀 때 바로 눈앞에가 채권자, 채무자, 물건 채무자, 물건에 인도 채무가 있느니 물건에 대금의 지급 채권이 있느니 이런 말이 팍팍팍 머릿속에서 쳐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채권 개념. 천천히 다시 봅시다. 채권. 계약상에 약속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알겠어요? 그럼 그 행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약속에서 뭘 요구했는지를. 그림 그리는 것은 그림을 그려달라 요구할 때 그 측면에서 초상화를 그리고자 앉은 사람이 채권자. 그림 그려주면서 그려줬으니 돈 줘요? 라고 말한다면 그려준 사람이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자. 반드시 채권 채무를 잡을 때 뭐부터 잡아야 돼요? 행위. 무엇을 요구하는지의 행위. 그걸 잡으라고 말해요. 매매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될 채무자. 대금을 요구하는 채권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자. 목적물을 요구하는 채권자. 알겠습니까?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이제 강의 내용에 중급 단계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 채권 채무가 이 기초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임대차 계약 배울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채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채권이 있고 차임의 지급 채무, 차임의 지급 채권, 목적물의 수선 유지를 요구하는 채권이 있고 이런 말이 나올 때 누가 누구에게 뭘 요구하는지 계약상에 이것들이 기초 단계에서 철저하게 계속 생각하면서 훈련이 돼야만이 나는 임대차 계약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채권 채무 막 나오면 어려워하지를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초반에 만났을 때 민법은 이해가 선행돼야지 암기를 먼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들이 이해예요. 보세요. 어떻게 보면 상식과 어긋나는 것 같죠. 2단계에서는 빌린 자가 채권자고 빌려준 자가 채무자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뭘 잡으라? 행위. 우리가 일상에서 왜 빌려준 사람을 돈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 부르든지 돈 빌려준 사람이 뭘 요구하니까 갚아라 라고 요구하니까 채권자. 빌려주기 전 단계에서는 빌려주라 라고 요구한다면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겠죠. 아시겠죠? 행위를 요구하는 것.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것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스스로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매매 계약했어. 그러면은 매도인은 물건 줘야지. 그러니까 매수인은 물건 달라고 요구할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은 물건을 인도해라. 인도 채권자. 매도인은 돈 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해라. 대금의 지급 채권자. 이런 개념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뭐 양도의 자유가 어쩌니 상대방이 어쩌니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지만 오늘 이 말만큼은
입에다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결혼합시다, 의사표시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완전하게 알아야 될 이해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이틀째 강의 때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채권과 채무 개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4강의 첫 부분에 대한 채권, 채무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물권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처분한다 또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다소 조금 깊어진 내용을 할 겁니다. 이제 공시, 공신, 등기의 의미, 믿고 샀는데 나는 권리를 못 가져. 아니야, 가질 수 있어. 이런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